나 지금 시어머니 뜯어 먹느라 바쁘단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어. 이 천하의 못쓸년! 그때 제가 그 방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요. 깔깔거리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그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손주 생긴다고 했을 때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노심초사 5년을 기다린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쌈짓돈부터 나중엔 종가집까지 팔아 10억을 갖다 바쳤어요. 대를 이을 손주를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산만 하던 며느리의 인부복 안에 그토록 흉물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요.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는 게 딱 제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40년 종갓집 며느리인 저. 그런 저를 속여 가문의 전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그 영악한 며느리년. 그년의 덜미를 딱 잡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시원하게 실체를 까발려버린 저의 통쾌한 복수극.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 우, 우. 마당 한복판에서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으며 쓰러지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사상에 올릴 나무를 버무리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나갔죠. 며느리는 배를 움켜쥔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옆으로 픽 고꾸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던 문중 어르신들도 화들짝 놀라 우르르 몰려오셨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는데 제 손발이 다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는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큰댁 어르신은 벌써 전화기를 꺼내 들고 119를 누르려 하셨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녀석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어르신의 손을 덥석 잡아 말리며 소리쳤어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 임신 3개월째예요. 임신이라는 말에 마당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아들을 멍하니 쳐다봤죠. 아들은 허둥지둥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키더니 방에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며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후다닥 따라 들어가 이불을 펴주었죠. 그때 아들이 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까만 바탕에 하얀 점 같은 게 찍혀 있었는데 아들이래요. 아들. 대를 이을 종손이 뱃속에 있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손주라니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차마 며느리 눈치 보일까봐 묻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애태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뜬 남편이 떠오르더군요. 그이는 떠나기 전 제 손을 붙잡고 종가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40년을 지켜온 이 종갓집에서 홀로 매년 12번이 넘는 제사를 치르며 버텨온 세월이었죠. 남편 제삿날마다 향을 피우며 제발 우리 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드디어 조상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었어요.
문중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종손이 생긴다며, 드디어 대가 이어지게 됐다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통에 방금 전까지 초상집 분위기였던 마당이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변해버렸죠. 그제야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까 전까지 며느리한테 단단히 한마디 해주리라 이를 갈고 있었던 게 까마득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그날 아침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산적을 꿰고 나무를 묻히고 탕을 끓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는데 며느리는 느지막이 오후가 다 돼서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사 끝나면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일부러 며느리를 부엌으로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 문턱을 넘다 말고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쓰러져 버린 거였죠. 나중에 들으니 제사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나요. 임신 초기라 냄새에 예민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고 야속하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따로 상을 차렸어요. 제사 음식은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기에 따끈한 쌀밥에 미역국을 끓이고 시골 연계를 푹 삶아 정성껏 올렸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 마당에서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처럼 굴던 며느리가 밥상 앞에 딱 앉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제가 차려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 거 있죠. 국을 2그릇이나 비우고 닭다리까지 뜯어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야무진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 많이 먹어야지.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으니 둘이 먹고 있는 거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문득 생각이 나서 안방으로 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사돈어른께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대이을 귀한 며느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어른의 반응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임신이라니 처음 듣는 소리라며 어리둥절해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분명 3개월이나 됐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얼떨결에 전화를 끊고 아들 내외에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유산 위험 있는 초기에 말씀드렸다가 괜히 노심초사하실까봐 안정기 들어서면 직접 올라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다나 뭐라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건 다 덮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밥상을 물리고 슬그머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그 손이 참 보드랍고 따뜻했죠. 거친 제 손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빼려는데 며느리가 더 꽉 잡으며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태교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이죠. 유럽 쪽 공기가 태교에 그렇게 좋고 비행기도 1등석을 타야 몸에 무리가 안 간다나요. 태교 여행이라니 시골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요.
그저 뱃속 아기한테 좋다는 거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걱정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다녀오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들을 꺼냈어요. 평생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쌈짓돈을 모으고 종갓집 된장이며 고추장을 팔아 차곡차곡 모아둔 제 노후 자금이었죠. 수의를 장만하고 남편 산소 관리비로 쓰려던 돈이었지만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통장과 도장이 든 복주머니를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었죠.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며느리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복주머니에 고정되어 꼼짝을 안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끌어다가 억지로 주머니를 쥐어주었어요. 너희 고생하는 거 다 안다며 맛있는 거 사 먹고 태교에 좋은 거 하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제야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 복주머니를 받아들더니 제 목을 끌어안으며 볼을 비볐어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효도 톡톡히 하겠다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둥둥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욕심이라는 항아리는 밑바닥이 깨져 있어서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며칠 뒤였어요. 새벽부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입덧 때문에 도저히 밥을 못 먹겠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지 뭐예요. 제가 당장이라도 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갑자기 서러운 울음부터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서울의 그 비싼 호텔 망고빙수랑 전복죽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남편이란 사람이 돈 아깝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나요. 세상에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안 사주다니. 제 아들이지만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죽고 못 사는 그 빙수 한 그릇 못 먹어. 서럽다는 며느리의 하소연에 시어머니인 제가 어쩌겠어요. 결국 아들놈 흉을 같이 봐주며 며느리 계좌로 빙수값에 몇 배나 되는 돈을 송금해주고 말았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아들이 안 사준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 돈을 쓰려고 일부러 저러는 걸까? 하지만 그건 그저 불길한 서막을 알리는 아주 작은 신호탄에 불과했답니다. 며느리의 진짜 요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빙수값으로 보낸 돈이 차라리 둑을 맞고 있던 마지막 돌멩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듯 며느리의 요구는 그날 이후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정도였어요. 유기농 딸기가 먹고 싶다. 백화점 지하에 파는 수입 과자가 아니면 입에 대기도 싫다. 참기름 냄새가 역해서 못 맡겠으니 올리브오일 최고급으로 보내달라. 하루가 멀다고 울려대는 전화기 소리에 제 가슴은 콩알만해졌다가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기가 너무 좋아해요. 라는 그 간사한 콧소리 한 번이면 저는 또 바보처럼 허허실실 웃으며 지갑을 열고 말았죠. 제 딴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었지 뭐예요. 며칠 뒤 며느리와 아들은 기어이 유럽으로 태교 여행을 떠났어요. 공항에서 찍어보낸 사진을 보는데 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비행기 좌석이 어찌나 넓은지 침대처럼 누워서 가는 1등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그 옆에는 제 아들이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었고요. 사진 속 며느리가 입고 있는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하나같이 번쩍번쩍 광이 나는 명품들이더군요. 저게 다 얼마짜리일까? 속으로 셈을 해보려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신랑이 하던 저 같은 늙은이가 그 비싼 물건들의 값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저 뱃속 아기한테 좋은 거라니까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뿐이죠. 그런데 여행 내내 아들이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분명 태교 여행이라고 했는데 사진 속 배경은 죄다 명품거리 아니면 으리으리한 식당들 뿐이었거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며느리 양손에 들린 쇼핑백만 점점 늘어가는 게 눈에 밟혔어요. 쇼핑으로 임신 우울증이 싹 날아갔다는 며느리의 소식을 아들 편으로 전해 듣고는 세상에 그런 병도 있나 싶어 씁쓸하게 웃어 넘겼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화려한 유럽 여행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전야제였다는 사실을요. 일주일 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가 안동 본가로 내려왔어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던 며느리는 빈손이었고 오히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더군요. 유럽의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왔다면서 안색은 왜 저리 어두운지 모를 일이었죠. 제 물음에도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안방에 마주 앉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고 며느리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정막이 어찌나 불편한지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어요. 제가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고 채근하자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 큰 눈망울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여행 가서도 뱃속 아기 걱정에 잠 한숨 못 잤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걱정인가 들어봤더니 강남 친구들은 벌써부터 아이 교육 환경 때문에 난리인데 자신들은 그러지 못해 답답하다는 거였죠. 지금 사는 전셋집은 학군도 안 좋고 층간소음도 심해서 도저히 태어날 아기를 키울 환경이 못 된다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제야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사 가고 싶다는 소리구나. 돈 좀 보태달라는 소리구나.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라리 돈 문제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제가 가진 쌈짓돈은 이미 다 털어줬지만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시골 땅이 조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짐짓 큰 선심 쓰듯 내 땅을 팔아 좀 더 넓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제안했죠. 남편이 피땀 흘려 농사 짓던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 같은 땅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까짓 게 대수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제안을 들은 며느리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대신 묘한 정적만이 흘렀죠. 며느리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깟 시골 땅 팔아서는 택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받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가 아니면 아이를 낳아도 바보처럼 키울 수밖에 없다나 뭐라나. 대치동이라니. 뉴스에서나 듣던 그 비싼 동네 이름을 제 며느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늙은이라도 강남 아파트 값이 억소리 나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난색을 표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더군요. 아까의 그 애처롭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어요. 며느리는 침을 꼴깍 삼키더니 주위를 한번 슥 둘러보고는 제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서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어머니, 이 집 파시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집, 40년 전 제가 시집 와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이 종갓집을 팔라니요.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마다 제 손때가 묻어 있고 죽은 남편의 숨결이 배어 있는 이 집을 말이에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그 자체이자 가문의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을 쏟아내더군요. 어차피 아버님도 안 계신데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냐며 이 집 팔고 자기네 아파트 전세금 합쳐서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사서 저를 모시겠다는 거였죠. 요즘 세상에 종가가 무슨 소용이냐고 죽은 조상님이 우리 아기 키워주냐며 따박따박 대드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며 안 된다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어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가 땡긴다며 아기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비명을 질러대는 통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아들은 사색이 되어 며느리를 부축하고 며느리는 아들 품에 안겨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울먹였어요. 마치 제가 자기와 뱃속의 아기를 죽이려는 살인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죽은 조상님이 살아있는 손주보다 더 중요하냐는 그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랑 댕그랑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게 정신 차리라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외치는 남편의 비명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왜 생겼겠어요. 눈앞에서 임신한 며느리가 배가 아파 죽겠다며 식은땀을 흘리는데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굵은 기둥 하나가 우지끈 하고 부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버텨온 제 인생의 기둥이 며느리의 거짓된 눈물 한 방울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알았다. 내 집 내놓으마. 그 한마디를 뱉어내는 순간 제 입안에서 비릿한 소의 맛이 났어요. 아마도 제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피를 토하고 있었던 게지요.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찡그렸던 미간이 거짓말처럼 펴지더군요. 방금 전까지 배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듯 환하게 웃는데 순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태연해서 방금 전의 통증이 정말 가짜였나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의심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설마 하니 뱃속에 생명을 품은 어미가 거짓말을 하겠나. 그저 너무 좋아서 저러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워낙 터가 좋고 관리 잘 된 고택이라 찾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에 꾹 눌러지는 그 순간, 40년 전 시집 오던 날 남편 손 붙잡고 들어오던 대문이며 아들 녀석 낳고 금줄 걸었던 처마 밑이며 남편이 생전에 공들여 가꾸던 정원수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이 집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옆에 앉은 며느리는 계약서에 찍힌 매매 대금을 확인하느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제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경쾌하던지 그 모습을 보는데 불현듯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숭숭 뚫고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평생을 지켜온 종갓집을 팔아넘기고 저는 아들 내외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강남 아파트의 제 방을 근사하게 꾸며주겠다던 며느리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안내한 곳은 아파트 단지 근처의 허름한 원룸이었거든요. 다 찌그러져가는 낡은 빌라 3층, 햇빛도 잘 안 드는 코딱지만한 방이었죠.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자 며느리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자기가 임신 호르몬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잠을 못 자고 신경이 곤두선다나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태교에 안 좋으니 아기 낳고 몸 좀 추스를 때까지만 따로 지내자는 거였어요. 손주를 인질 삼아 저를 밀어내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 저는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그 좁은 원룸에 짐을 풀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따로 산다고 해서 편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아파트로 불러댔거든요. 몸이 무거워서 청소를 못하겠다. 입덧 때문에 밥 냄새를 못 맡겠으니 반찬 좀 해달라. 빨래가 산더미인데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면서 부려먹을 때는 기가 막히게 저를 찾더군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원룸에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가서 보면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집안 꼴은 돼지우리 저리 가라였죠.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걸레를 들고 행주를 빨았어요. 내 손주 품고 있는 며느리니까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가 누워있는 소파 쪽으로 가면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저를 쫓아내기 바빴거든요. 어머니, 저리 좀 가세요. 먼지 날리잖아요. 먼지 때문이라기엔 그 반응이 너무 과하다 싶었죠.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낮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 불룩 나온 배를 한번 쓰다듬어 보려 했죠. 할머니가 되어 손주 태동 한번 느껴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손이 닿기도 전에 며느리가 번쩍 눈을 뜨더니 제 손을 탁 하고 쳐내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는데 제가 더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다면서 외부 자극 주면 큰일 난다고 눈을 부라리는 통에 저는 무안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는 임신부에게 흔히 보이는 영양제통 하나가 안 보이더군요. 철분제니 엽산제니 챙겨 먹어야 할 게 산더미일 텐데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전단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산부인과 검진 가는 날에도 저를 따돌리기 일쑤였죠. 병원균 옮는다며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초음파 사진 한 장 보여주는 법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봐도 요즘 애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나뭐라나 하며 얼버무리기만 하고요. 점점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어떤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며느리의 호출을 받고 아들 집에 가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며 횡하니 나가버리고 빈집에 저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안방 침대 밑을 닦으려고 청소기를 밀어 넣었는데 뭔가 툭 하고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잔뜩 구겨진 영수증 뭉치와 함께 웬 약 봉투 하나가 딸려 나왔어요. 이게 뭐지? 무심코 약 봉투를 들여다본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봉투에는 며느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약 이름이 참 낯설었거든요. 임신부는 감기약 하나도 함부로 못 먹는다던데 웬 약을 이렇게 처방받았나 싶어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어디가 많이 아픈데 나한테 숨기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 봉투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죠. 청소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신발을 벗느라 허리를 숙이는 며느리의 배 모양이 뭔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뱃속의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린 것처럼 배가 툭 하고 옆으로 찌그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며느리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후다닥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더군요.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속 의심의 불씨가 확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손도 못 대게 하는 배, 감춰진 약봉투, 그리고 방금 본 그 기묘하게 찌그러진 배 모양.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주머니 속 약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의 약 이름을 검색해 보았죠. 화면에 뜬 검색 결과에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약은 임신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아니 임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약이었으니까요. 임신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 집까지 팔아 10억을 다 털어줘.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임신 6개월이라던 며느리가 처방받은 약은 아이를 보호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을 막거나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약들이었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끔찍한 상상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며느리를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오해한 거라면 안 그래도 예민하다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저는 일단 모르는 척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이 퀭했지만 억지로 밝은 척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에는 정막만 감돌고 있었어요. 아들은 잠시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안방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 깰까봐 조용히 했을 텐데 그날따라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안방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 귀를 기울이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누군가와 돈 문제로 싸우는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 빚독촉이라도 받는 건지 잔뜩 짜증이 섞인 말투로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 지금 시어머니 뜯어먹느라 바쁘단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고. 그 노인네 진짜 멍청해. 배에 복대 차고 끙끙거리는 신용만 해도 사색이 돼서 돈을 갖다 바친다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깔깔거리며 웃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저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정타였습니다. 아기? 미쳤냐? 내가 그 몸매 망가지는 짓을 왜 해? 야, 요즘 실리콘 복대가 얼마나 감쪽 같은데. 그거 차고 인부복 입으면 아무도 몰라.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를 팔아 장사를 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쳐? 저는 괴성을 지르며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침대에 누워 킬킬거리던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리더군요. 저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사기꾼 같은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며느리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분노에 눈이 뒤집힌 제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의 옷을 찢을 기세로 흔들어대자 며느리의 배가 기괴하게 옆으로 쑥 밀려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거 보라며 이게 가짜 배가 아니면 뭐냐고 며느리의 배를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란 소리에 놀란 아들이 뛰어들어 왔습니다. 아들은 엉망진창이 된 며느리와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자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며느리가 순식간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로 돌변하더군요. 아들의 품에 안겨 벌벌 떨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거짓 눈물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며느리의 삿대질을 하며 저거 다 가짜라고 임신한 게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어머니가 헛것을 들으신 것 같다며 치매가 온 게 분명하다고 쐐기를 박더군요. 멀쩡한 시어머니를 순식간에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그 소름 끼치는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신한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거칠게 밀쳐내더군요. 엄마가 정말 노망이 났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결국 저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제 아들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의 가식적인 울음소리와 아들의 위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론 못 죽는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희망인 조카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달려나온 은영이를 붙들고 저는 방금 있었던 일과 그동안의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은영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 범죄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제가 주워온 약 봉투 사진을 보여주자 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피임 시술 후에나 먹는 염증 약이라며 임신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고 확신하더군요. 은영이는 당장 팩트체크를 해보겠다며 며느리가 다닌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 찬스로 VIP 입원실을 예약해준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환자 조회를 요청한 것이었죠. 그리고 돌아온 병원 측의 답변은 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름의 산모는 등록된 적이 없다는 명백한 미등록 확인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은커녕 애초에 임신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였어요. 피임 장치를 몸에 심어놓고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희대의 임신 사기극을 벌이다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제 아들까지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임신 초기부터 예민하다는 핑계로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는커녕 손도 못 대게 했으니 둔에 빠진 아들이 알턱이 있었겠습니까? 은영이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자신이 돕겠다고 언제 터뜨릴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이번 주말 아기 장명식 때 모든 것을 밝히겠노라 다짐했죠.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는 시뻘건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며느리가 그토록 바라던 돈, 그 돈이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중 어르신들을 모실 채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서 있더군요. 치매 노인 취급을 받으며 아들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 길바닥에서 흘렸던 눈물 자국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가증스러운 연극에 막을 내리고 내 잃어버린 인생과 명예를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장명식 장소는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신 집안 어르신들은 귀한 종손의 이름을 짓는다는 기쁨에 들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어르신들께 술잔을 올리기 바빴고 오늘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상석에 앉아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인부복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산만 한 배를 거만하게 내민 채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라 식도까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배가 아주 실한 게 장군감이네. 종부 고생이 많아 하며 덕담과 함께 두툼한 봉투를 찔러주자 며느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넙죽넙죽 잘도 받아 챙기더군요. 저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저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욕심 덩어리라는 걸 알면 어르신들이 기절초풍을 하실 텐데 말이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배를 쓰다듬더니 아기 발차기가 너무 심해서 갈비뼈가 아프다느니 태동이 장난 아니라느니 하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아이고 건강해서 그렇다며 껄껄 웃으셨지만 저는 식탁 아래로 쥐고 있던 냅킨이 찢어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발차기라니요.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기가 발차기도 한다는 말은 내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은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곳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아이 지능 발달에 좋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으며 어르신들의 지갑을 한 번 더 열려고 하더군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싶었습니다. 이 역겨운 쇼를 끝낼 시간이 온 것이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좌중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또 저 노인네가 무슨 주책을 부리려나 하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며 오늘 우리 며느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다고 운을 띄웠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닫혀 있던 미닫이 문이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카 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말이죠. 은영이를 본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여긴 웬일이냐며 당황해하는 며느리에게 은영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날렸죠. 새언니가 다닌다는 그 유명 산부인과에 VIP실 예약을 해주려고 문의를 해봤는데 새언니 이름으로 된 차트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 등록된 환자가 아니라는 병원 측의 답변 녹음 파일까지 들이밀면서 말이에요. 순식간에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자기가 가명으로 다녀서 그렇다느니 전산 오류일 거라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나서서 사촌 동생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때 은영이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침대 밑에서 주웠던 그 약 봉투 사진을 어르신들 앞에 내민 것이죠. 이 약은 피임 시술 후에 생기는 염증을 막는 약이라며 임신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약이나 다름없다는 은영이의 설명이 이어지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변해가는 걸 느낀 며느리는 이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식탁볼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될 것 같다며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는 며느리의 연기는 가히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놀란 아들이 여보, 정신 차려 하며 며느리를 끌어안고 어르신들은 구급차를 부르라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아들은 저를 노려보며 엄마 때문에 애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고통의 몸부림이 아니라 들통난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쇼라는 것을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을 뚫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켜라. 내 손주는 내가 받는다. 제가 아들을 밀쳐내고 며느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며느리는 저리 가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순에 빠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애가 나온다며? 그럼 어디 한번 보자꾸나. 저는 며느리가 입고 있던 인부복 상의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뜯겨나가고
며느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배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속살 대신 누런 살색의 두툼한 실리콘 덩어리가 흉물스럽게 며느리의 배를 덮고 있었죠. 저는 있는 힘껏 그 실리콘 복대를 잡아당겼습니다. 접착력이 약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도왔는지 복대는 투둑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텅, 대구르르. 무거운 실리콘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홀쭉하다 못해 밋밋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의 진짜 배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라던 어르신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아내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며 울부짖던 아들의 눈은 공포로 질려버렸죠. 방금 전까지 산통을 호소하며 구르던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가짜 배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의 껍데기가 온 천하에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 실리콘 덩어리를 발로 툭 차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이게 네가 낳으려던 장군감이냐? 바닥에 나뒹구는 실리콘 덩어리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통을 호소하며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군요.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며느리와 바닥의 가짜 배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자신의 멍청함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듯했죠. 문중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세상의 별 해괴망측한 꼴을 다 보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호통을 치시는 어르신들 뒤로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잠시 미쳤었다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 먹고 살자고 그런 거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분명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뜯어내서 명품 휘감고 호의호식하는 게 먹고 사는 거냐고.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등골 빼먹는 거머리였다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며느리는 언제 빌었냐는 듯 도끼 어린 눈빛으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종갓집이랍시고 유세 떠는 게 역겨워서 돈이라도 챙겨야 보상받을 것 같아 그랬다며 악을 쓰는 며느리. 그 뻔뻔한 악다구니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은영이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녹음되었으며 이미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싸늘한 통보였죠. 경찰이라는 말에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식당 직원들이 막아선 문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출동한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연행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경찰차에 타면서도 노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추한 뒷모습.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은영이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빼돌린 집 한 동과 제가 보낸 생활비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충격으로 며느리와 이혼하고 직장도 휴직한 채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속을 그토록 썩였던 녀석이지만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는 어미의 마음이 편할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품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멍청함이 자초한 일이니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일어서야 진짜 어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되찾은 재산으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육원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였지만 한때나마 손주라 믿고 쏟았던 제 사랑만큼은 진짜였기에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보낸 옷과 장난감을 받고 해맑게 웃는 사진을 보내올 때면 며느리에게 속아 흘렸던 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보내준 유럽 여행, 이제는 제가 가보려고요. 1등석은 아니더라도 튼튼한 두 다리로 에펠탑도 보고 샹젤리제 거리도 걸으며 제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안동 종갓집에 갇힌 며느리 김순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 김순자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이 되겠지요. 가끔은 텅 빈 옆구리가 시리기도 하고 문득문득 옛 생각에 가슴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70이 다 된 나이에 이렇게 다시 꽃망울을 터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굳은 살이 박혀 더 단단해진 제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사랑해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 먼 타국에서 불어올 낯선 바람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쌉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나 자신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도 남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사연 보내주신 김순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의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홀로서기를 저희 막내딸 가족들이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제는 아픈 기억일랑 훌훌 털어버리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순자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남몰래 소갈이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가슴속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댓글로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서로 위로하다 보면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막내딸의
사연 라디오 정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